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 등에 맞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등 3국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기시다 총리는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계승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현직 일본 총리의 현충원 참배는 12년 만으로 방명록에는 일본 총리가 방문했다는 영문 문구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다 모두 인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상거래였다며 곧 계좌를 정리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자신의 대관식에서 자신은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왕실과 갈등을 겪는 해리 왕자는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국왕의 손자와 손녀들은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센터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내용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한하면서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두 정상은 먼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한일 안보협력 방안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실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첫 소식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2일 만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 도쿄를 찾은 것에 기시다 총리가 답방한 겁니다. 한일 정상의 양자회담, 이른바 셔틀 외교는 2011년 12월 이후 12년 만입니다.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장에선 두 정상은 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날로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에 양국은 실시간 정보 교류로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출범된 한미 핵협의 그룹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궤도에 오르면 일본도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은 앞서 지난해 11월 프롬펜 정상회담 때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데서 나아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 나라의 안보 공조에 속도가 붙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일본과 관련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와닿을 사안은 과거사 문제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제3자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들에게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권영봉 기자입니다. 확대 정상회담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에 얽매이기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역대 내각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많은 분이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未来に向けてユン大統領をはじめ韓国側と協力をしていくことが日本の総理としての私の責務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이런 가운데 한국재단이 배상을 대신한다는 우리 정부의 해법에 반대한 강제징용 생존자가 배상금 상당액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승소한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제3자 해법을 수용할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제3자 해법을 받아들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미래를 위해 결단을 했단 말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또 하나의 뜨거운 현안은 올 여름쯤 시작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대표단의 원전 사찰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걸렸다는 문제 제기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습니다.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 원자력 기구와는 별도로 한일 양자 차원의 점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는 다음 달 초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방일 시기는 오는 19일부터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후가 유력합니다. 東電福島第一原発への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お受け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이번 조치는 한국이 인접국가로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회담 전 오염수 배출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렸다며 대통령으로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들의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국 설득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알프스処理水の海洋放出を含む廃炉の着実な進展、そして科学的根拠に基づく我が国の透明性なる取り組みが歓迎されると。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오염수 안전성 문제에 현미경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한남동 관저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만찬을 진행합니다.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종희 기자, 지금 7시 한 16분을 넘어섰습니다. 만찬이 시작됐습니까? 네, 양국 정상 부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서 이제 곧 만찬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번 만찬은 정상 간 친밀감 형성을 위한 홈파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살고 있는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초대한 것 자체가 기시다 총리에 대한 각별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메뉴는 숯불 불고기를 포함한 한식 상차림이 기본인데요. 화합의 의미를 담은 한국 전통 음식 구절판도 상에 오르고 한국식 청주도 곁들인다고 합니다. 또 분위기에 따라 다른 메뉴도 추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요리를 해서 대접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체 만찬 시간은 유동적이지만 최대 2시간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내일 기시다 총리가 일본으로 돌아갈 텐데요. 내일도 혹시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일정이 있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이틀째인 내일은 윤 대통령과는 별도로 단독 일정만 소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요. 주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하는 경제인 간담회에도 참석하는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전 중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정오쯤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정오쯤 한국에 도착했으니까 꼬박 24시간 정도 머무르다 떠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늘 기시다 총리의 첫 일정은 국립현충원 방문이었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12년 만입니다. 총리는 방명록에 일본 총리의 대한민국 방문이라 적힌 영문 문구 아래 서명을 남겼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부인 유코 여사와 전용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지난 2021년 10월 취임 후 첫 방한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첫 번째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국제에 대하여 경애. 기시다 총리 부부는 먼저 태극기를 향해 허리를 숙이고 현충탑으로 이동해 순국선열과 호국령령에 고개를 숙여 참배했습니다. 현직 일본 총리의 현충원 참배는 지난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입니다. 항일 독립운동가나 6.25 전쟁 전사자, 순국선열 등이 이제 다 모셔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의미에서 정치적으로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에는 영문으로 적힌 일본 총리의 방문 문구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지난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방명록에 남겼던 것과 같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방문은 한국 방문하는 외국 정상의 관례라면서 총리가 셔틀 외교 재개의 자세를 한국 측에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정치인 기시다 총리는 온화하고 안정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듯 다른 점까지 이혁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도쿄대학 법학부에 3번이나 도전했지만 낙방하고 4번째는 와세다에 도전해 합격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사법고시에 9번이나 도전한 점과 닮은 꼴입니다. 윤 대통령보다 3살 많은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 대주가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주량 대결 회담처럼 많은 일화를 남겨 술을 못 마시면 기시다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타공인 내주가인 윤 대통령과 통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정치 인생은 많이 다릅니다. 기시다 총리는 할아버지에서 이어진 3대 세습의원으로 1987년 중의원인 아버지의 비서로 정치에 발을 들여 93년 중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자민당 내 거대 파벌인 코츠카이의 회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정치적 기반이 탄탄하고 중도 온건파 성향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9월 자민당 27대 총재에 올라 그해 10월 100대 총리가 됐고 총선거 승리 뒤 101대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야권에선 아베 꼭두각시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합의와 안정을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통합니다. 좌우명은 봄바람처럼 사람을 따뜻하게 대한답니다. 강경파인 아베 정권 하에서도 2015년 외무상 재직 당시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이룬 뒤 남긴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慰安婦問題は当時の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ます。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이번 방한은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됐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만 일본 현지 언론에선 이번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지원할 차례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기자입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은 총리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여름 방한이 거론됐지만 기시다 총리가 조기 방한을 고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여론과 야당의 반발에도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선 윤 대통령의 결단에 호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먼저 손 내민 윤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도 기시다 총리 발언 내용에 따라 한국 내 윤 대통령 비판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강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외적으로 한일 관계 복원을 강조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이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public and Japan growing closer is a good thing. Again, not just for the region but for the world, and we applaud and we. 윤 대통령의 방미 당시 친밀한 양국 정상의 분위기도 한미일 공조 강화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오늘 한일 정상회담 대통령실 출입하는 황재현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앞서 리포트에서 서툴 외교가 복원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 셔틀 외교가 이루어진 그 기간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2011년 노다 총리가 10월 달에 방문을 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2달 뒤인 12월 달에
답방을 한 게 한일 셔틀 외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달간 한일 정상이 교환해서 방문을 한다는 건 사실 관례적으로는 굉장히 이른 기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도 3월에 윤 대통령이 도쿄를 갔고 5월 2달 만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온 것도 2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셔틀이라는 의미를 좀 더 충실히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좀 짧게 하면서 이 셔틀 외교의 복원을 만천하에 선언하겠다. 이런 의미도 좀 담겨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방안이 성사된 과정에서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의 의지가 좀 상당히 반영된 걸로 보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혹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나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는 예.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로 이번 방안이 이루어졌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뜻보다는 일본 측이 먼저 방한하고 싶다는 뜻을 먼저 전해왔고 우리는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본 여론이 지금 기시다 총리를 조금 많이 좀 푸시한다. 뭐 일종의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좀 성과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기시다 총리가 빨리 윤 대통령이 손을 내민 김에 한국에 가서 한일 간 조금 더 협력을 확대해서 예. 빨리 한미일 이 삼각 연결고리를 강화해라. 그런 좀 압박을 여론이 많이 했고 실제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을 지원해야 한다. 뭐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는 손 내밀 때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예. 힘을 좀 실어줬다. 이런 분위기로 보면 예. 되겠습니다. 정상회담은 여기서 끝났지만은 두 정상이 조만간 또 만나요. 그렇습니다. 12일 뒤, 불과 12일 뒤에 또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G7 정상회의가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주요 7개국은 아닙니다만 이 개최국인 일본이 옵저버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초청을 했고 오늘 뭐 기자회견에서도 이 사실을 밝히기도 했죠. 예. 그리고 한미일 3자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4월 말에 했고 한일 정상회담 오늘 했고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양국의 정상들이 2번이나 만나는 사실 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나 북핵 위협이 고도화됐는지 좀 느낄 수 있고요. 이 한미일이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마치 하이라이트, 마치 이 영화의 최종 뭐 마지막 반전을 보는 듯한 결말을 내는 식으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 한미일 정상회의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이 그 핵협의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얻어낸 합의가 있는데 여기에 일본이 들어올 가능성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좀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이 예. 한미 핵협의 그룹은 상당히 우리가 크게 성과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였는데요. 사실 한미 핵협의 그룹에 일본은 굉장히 참여를 하고 싶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협의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 정보 공유거든요. 예. 이 미국의 핵을 정보 공유를 사전에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이거에 대해 상당히 큰 성과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핵에 대해서 한일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고 예. 이 핵에 대해서도 일본이 참여를 함으로써 핵 관련 정보를 사전에 좀 한미일이 같이 한다. 이거는 좀 이제 일본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황 기자, 우리 네. 입장에서만 보면 양자 간 협의체, 그러니까 나토보다 더 강한 이유가 양자 협의여서 그렇다고 설명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조금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윤 대통령이 사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 나토가 다자 이 협의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미 핵협의 그룹이 더 실효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대1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일본이 좀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사실 3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우리한테 사실 뭐 이게 아주 좋은 건 없습니다만 사실은 뭐 핵 정보라는 건 미국이 좀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도 한미일이 뭐 그렇게 공유를 해서 북핵의 그 위협에 대처를 하자 뭐 이런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뭐 한미 양자 협의체 출범을 공식화했으니까 이 공식화하는 김에 올 한 여름이나 가을부터 한미 핵 협의 그룹을 출범시키고 이후에 일본이 조금 참여를 하는 이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이 겪은 고통에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에 밝혔던 의견보다 조금 진전된 입장이라고 봐야 돼요. 기시다 총리가 모두 발언에서 먼저 이 기자들의 질문이 아닌 모두 발언에서 먼저 그 얘기를 꺼냈다. 예. 이거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역대 담화를 계승을 한다라는 과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당시 노동자들에 대해 뭐 어려움에 대해서 슬픈 감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질의응답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조금 더 적극적인 호응을 해야 한다는 이런 여론에 조금 화답을 한 것이다. 예. 그렇게 좀 해석할 알겠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좀 내릴 수 있어요? 핵 관련해서 일본이 좀 얻어갔고 비핵 그러니까 사과와 뭐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얻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핵협의 그룹에 일본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실시간 북핵 정보 공유에 이제 당국자 선에서 협의를 해보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후쿠시마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얻은 게 있는 게 한일관 일본에서 조사를 자세히 하자. 이거는 일본이 조금 양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기시다 총리의 사과 표현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갔다. 예. 이거는 우리에게 조금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일 정상이 G7 정상회의 때 한국인 이 원폭 피해자 위령비 같이 방문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그 모습,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거기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재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 없는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진보와 또 안보와 경제 협력을 통한 국익을 강조하는 보수로 나뉘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일본의 역사의국 기시다 총리 방한 규탄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앞 광장이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외치며 일본을 규탄하는 피켓으로, 다른 한쪽은 안보 및 경제 협력을 앞세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반기는 일장기로 메워졌습니다. 찬반 양측이 불과 20여 미터 거리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긴장감을 빚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집무실뿐 아니라 광화문과 이촌역 등 도심 곳곳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환영하는 쪽과 규탄하는 쪽이 제각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안을 이끌었다며 국익을 위해 야당도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반일 가스라이팅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초당적 자세로 정부와 협력하는 것임을 부디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SNS에 게시물을 올려 굴욕 외교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 국격을 훼손하는 외교를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양 진영 간 첨예한 대립은 회담이 끝난 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십억 원 가상화폐 소유 의혹과 관련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가운데 김 의원은 조만간 계좌를 정리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성식 기자의 기사를 보시고요. 뉴스 추적으로 이어갑니다.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반부패 사건을 맡는 형사 6부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인출 시기를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위믹스 코인 약
60억 원 가량을 전량 인출하자 김 의원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좌 정리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명제 시행일 이전 자금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와 관련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은채 기자.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데 이 수사를 반부패부에서 맡았다고요? 네, 보통 시청자분들에게는 특수부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실 텐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력이 가장 뛰어난 부서가 사건을 맡은 것이라며 이 사건을 검찰이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지난 2월에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동민 의원 등 현역 의원 2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향후 수사 계획 등을 묻자 남부지검 관계자는 의원님께서 이번 사안의 보도에 대해 검찰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게 바로 이상 거래 의혹입니다. 김 의원이 작년에 코인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코인 거래소가 이 과정을 이상 거래로 분류한 이유가 특별히 뭘까요? 네, 가장 먼저 코인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를 감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한 뒤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걸로 전해지는데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 세탁 행위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전문가들 관측을 종합하면 당시 거래소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기간과 거래 종목에 주목했을 걸로 보입니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 동안 무려 80만 개의 코인, 현금화하면 60억 원의 물량이 이동했고 이동한 코인의 종류가 당시 대표 김치 코인으로 꼽혔던 위믹스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두고서 김 의원의 입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정상 거래였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거래소에 있던 코인을 인출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긴 거다.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나는 수혜를 입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구멍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주시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소유한 채 가상자산의 세금 부과를 미루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함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어 김 의원이 법안의 수혜자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오늘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의 재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여당도 동의했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재산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잖아요. 이를 좀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등록 대상 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이용우 민영배 민주당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가상자산 또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하자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박은채 기자였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회 윤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전에 공천 개입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한 건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 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두 최고위원의 돌발 발언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 윤리위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5.18 정신헌법 전문 수록 반대와 태 최고위원의 역사관 발언 논란,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 관련 녹취 유출에 대해 징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원권 정지 1년 등 중징계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배적이지만 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윤리위원들끼리 아직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눠본 바가 없고요. 윤리위라는 그런 기구 자체가 독립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독립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전에 수사 의뢰부터 하라며 비판했습니다. 보좌 직원을 고발한다고 해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이 가려집니까? 공천 개입 논란을 녹취록 유출 논란으로 바꾸려는 것 같은데 정말 비겁합니다. 또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몸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총선은 내년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공천 룰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선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비명계 의원의 물갈이를 노리는 강성 지지층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 주요 내용입니다. 이해찬 대표 시절 만든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덕성 기준과 후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 포함됐습니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는 단수 공천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도전하려는 정치 신인들에게선 오히려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논란 속 폐지됐던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규정을 부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위 20%를 재공천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감점으로 계약한 퇴행을 유지하려는 제도와 특별당규는 폐기되어야 한다.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조항이 빠진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다선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용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역 의원 기득권 유지와 불공정 경선 보장을 골자로 한 특별당규는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여기에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도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비명계 의원들을 물갈이하고 그 자리에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에서 반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원외 인사들과 강성 지지층들의 반발 속에 민주당은 내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특별당규를 확정한다는 계획인데 어떤 결론이 나든 당내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 시대가 공식적으로 개막했습니다. 서약식에서 찰스 3세 국왕은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길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65년 만에 왕관을 썼습니다만 군주제 반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섬김받지 않고 섬기겠다는 말과 함께 왕의 서약을 한 찰스 3세. 65년간의 왕세자 기간을 거쳐 마침내 성 에드워드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참석자들은 일제히 함성을 외치고 God save the king! 윌리엄 왕세자를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은 새 국왕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70년 만에 열린 대관식에는 무슬림,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고 국왕의 기도에도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표현이 녹아들기도 했습니다. Grant that I may be a blessing to all thy children of every faith and belief, that together we may discover the ways of gentleness and be led into the paths of peace. 여성들의 역할도 부각됐습니다. 역대 최초로 여성 사제가 성경을 낭독했고
흑인 여성인 플로라 벤저민 남작은 국왕의 비둘기호를 들기도 했습니다. 대관식 직후 황금마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엔 환호와 함께 군주제 반대 목소리도 컸습니다. The British monarchy is a very poor institution. 이번 대관식에 들어간 비용만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 영국과 14개 영연방 왕국의 새 군주가 된 찰스 3세에게는 2.2kg의 왕관 무게만큼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13층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때 몸이 불편한 80대 할머니를 등에 업고 1층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킨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고마움을 전하려 글을 올리면서 뒤늦게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복도를 다니며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립니다. 잠시 후 한 집에서 보행기에 의존한 80대 할머니가 힘겹게 집을 나섭니다. 할머니를 부축한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관. 건물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리던 중 13층에 혼자 살던 할머니를 만난 겁니다. 대피가 시급한 상황. 경찰이 할머니를 등에 업은 채 비상계단으로 향하고 얼마 후 할머니는 1층으로 무사히 내려옵니다. 할머니를 구조한 경찰은 부산 북부경찰서 김동희 형사. 할머니가 부산경찰청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뒤늦게 사연이 알려진 건데 김 형사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범인 근거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데 형사라서 좀 미안하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인터뷰는 거절을 하고 이 뭐 그냥 선행 자체만 좀 봐주시면 좋겠다. 김 형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더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지난해 초 광주의 양대 폭력 조직이 맞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두 세력 간 이른바 전쟁으로 비화된 일입니다. 이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술집에서 건장한 남성 한 무리가 나옵니다. 갑자기 주먹 다짐이 시작되더니 집단 난투극으로 번집니다. 광주 지역 양대 폭력 조직인 국제 PJ파와 충장 오비파가 맞붙은 장면입니다. 술집에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충장 오비파 조직원 2명이 폭행을 당한 겁니다. 2차 보복 폭행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광주의 한 유원지에서 세력 간 전쟁까지 준비하다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와해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1년 가까이 수사 끝에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대범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거나 문신으로 조직 폭력 배임을 과시하는 등 사회 분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 구성과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국제 PJ파 조직원 9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 19명에게도 최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이 현장에 없었다고 위증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조직을 배신하거나 상대 조직원에게 맞으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행동 강령을 두고 보복 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중 일부가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이거나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충장 오비파 조직원들도 모두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유독 부모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령 부모가 아이를 버려도 별다른 처벌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외에서는 아동의 유기나 방임은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윤한 씨는 충남 부여군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서울 후암동에서 나고 자랐는데 7살 때 버려졌습니다. 조 씨는 자신처럼 부모에게 버려졌지만 부모를 찾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고아 권익연대를 설립했습니다. 조 씨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버려지는 데에는 부모를 처벌하지 않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것은 명백하게 이 아이에는 생명이 위협된 일입니다. 버리는 것들이 관행이 돼버리는 거죠. 미화됐어요. 해마다 5,000명 안팎의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되고 있는데
이 중 90% 이상은 아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살아있는 부모와 분리된 경우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서 분리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쉽게 아이를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아이를 분리시키고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아동의 유기, 방임 등을 중범죄로 보고 징역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유기고아 시설 피해인 고아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쇼핑몰을 찾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망가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9명,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어딘가에서 잇따라 총소리가 들립니다. 놀란 한 남성이 있는 힘껏 달려 도망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오후 3시 36분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의 앨런 쇼핑몰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And I look at the customer next to me. I was like, was that gunshots? And he's like, no, it's probably just construction or something. And then like heard 10, 15 more shots go off. 한 괴한이 차에서 내려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모두 9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외에도 부상자 다수가 생겼고 현지 병원에 옮겨졌는데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ur rescue task force teams found 7 deceased individuals on scene. We transported 9 individuals to the hospital to area trauma facilities. Of those that we transported, 2 have since died. 총격범은 출동한 현지 경찰관들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사살됐고 공범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경찰은 신원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24일 세 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번의 발사가 시험 비행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실용위성 8개를 싣고 우주 궤도에 올라갑니다. 그야말로 실전을 앞둔 나로 우주센터에 유승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대 지름 3.5m, 총 길이 47.2m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조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위성 8기를 비롯해 3단 엔진, 그리고 위성을 보호할 페어링까지 결합합니다. 그동안 2차례 발사가 연습이었다면 3차 발사는 실전입니다. 실제 작동하는 위성을 정 궤도에 진입시키는 위성 서비스에 중심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지난 2차 발사보다 2시간 30분 가까이 늦은 저녁 6시 24분, 고도 550km를 향해 발사됩니다. 발사 237초 후 2단 엔진 분리까지 마친 누리호는 약 9분 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궤도에 올립니다. 이후 20초마다 나머지 위성들도 차례대로 누리호에서 분리돼 임무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 많은 위성들을 탑재를 하고 궤도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특히 4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목표하는 궤도에 제대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성공 실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3차례 더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 발사체 기술 신뢰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위성 탑재를 비롯한 나머지 조립 과정을 마치면 누리호는 오는 24일 이곳 발사대에서 우주를 향한 3번째 비상에 나섭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중국 중남부 지방엔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수재민 3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을 떠미는 초강력 돌풍 그리고 손쓸 틈 없이 물에 잠긴 마을까지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무섭게 몰아치는 강풍에 큰 나무들도 휘청거립니다. 주차된 차량이 맥없이 바람에 떠밀려갑니다. 비가 그친 곳에선 근로자들이 산사태로 막혀버린 터널 입구에 토사물을 치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就是整个道路都已经被淤泥啊，然后树木啊、植物啊，还有一些石头啊，都已经整个路面都被拦掉了，车辆已经不能通行了嘛。 후난성과 장시성, 푸젠성, 광둥성 등 중국 중남부 지역에
주말 동안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푸저우시 일부 지역은 3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对线路区段采取限速运行安全措施，同时组织60余名抢险人员赶赴现场，采用铁丝、笼装扎带、抛填铁路、桥梁互锥等方式加固。 이번 비로 4개 마을이 침수됐고 30만 명 가까운 수재민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또 농작물 유실이나 교량 파손 등으로 현재까지 피해액만 2억 3천만 위안, 우리 돈 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항공업계에 요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열렸고 채용문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취업준비생들이 승무원 전형에만 몰리면서 지상직 근무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승무원 학원. 코로나19 동안 한산했던 강의실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저가항공사가 지난 1월에 이어 또 공채를 진행하자 승무원 준비생들이 몰린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제주항공의 서비스도 최고의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대비 채용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항공사가 승무원을 모집 중인데 대한항공은 4년 만에 90명이나 채용했습니다. 학원들은 다시 밀려드는 수강 문의에 분주합니다. 80% 이상은 회복이 됐고 실제로 승무원을 지망하는 학생들도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서 3년 만에 승무원 채용문이 다시 열렸지만 아직 완전히 정상화된 건 아닙니다. 지상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항공기 역시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와 화물, 정비 업무를 하는 지상조업사 직원 수는 코로나19 전보다 오히려 30% 줄었습니다. 열악한 처우 탓에 충원이 더딥니다. 아직도 지금 구직난이 너무 힘들어요. 막상 채용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오시면은 힘들어서 도망가시는 분들도 많고. 항공 수요 폭증으로 여객기 추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항공업계가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대형마트는 요즘 생존 전략 찾기에 분주합니다. 이커머스에 치이고 편의점에 밀리고 그렇다 보니까 백화점처럼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강화하면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리창은 없다는 금기를 깨고 꽃과 나무를 채워넣은 백화점. 각종 체험형 팝업 스토어와 전시를 비롯해 동네 맛집들까지 들어서며 백화점은 이제 즐기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이런 변신 덕분에 백화점 매출은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온라인과 편의점 사이에 끼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형마트도 백화점처럼 고객 체험을 강조하며 변신을 꾀합니다. 1층에 이색 맛집이 들어선 식단가를 드리고 식료품 코너에서는 로봇이 치킨을 튀깁니다. 120kg에 달하는 참치 해체쇼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마트 면적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놀이시설도 230평 규모로 배치했습니다. 물건 판매 매장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대신 체험형, 정보 제공형 매장을 크게 늘린 겁니다. 아기가 여기 마트에 오고 싶어하고 저도 장만 보면 지루할 텐데 놀기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볼거리와 먹거리가 늘자 매장을 방문한 고객도 4분의 1 가까이 늘었고 매출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포를 줄이는 대신 특색을 갖춰 리뉴얼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들의 시간을 점유하는 회사라고 제가 쭉 얘기를 해왔거든요. 마트도 고객들의 시간을 점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고객의 시간을 사겠다는 유통업체 간 경쟁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한국의 마스터스 제42회 GS칼텍스 매경 오픈에서 괴물 장타자로 불리는 정찬민 선수가 최종 우승했습니다. 프로 무대 첫 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거두면서 기쁨이 배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황금 연휴 마지막 날 화창한 날씨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름 같은 갤러리. 1m 88의 큰 키에 100kg이 넘는 거구의 정찬민이
묘기에 가까운 샷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4번 홀에서는 벙커샷을 그대로 홀컵에 넣어 이글을 기록하고 8번 홀에서는 8m 긴 거리 퍼트를 성공해 버디로 연결합니다. 16번 홀에서는 티샷을 360m가량 때리며 현역 최고 장타자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완벽한 샷을 구사한 정찬민은 사흘 내내 선두를 달린 끝에 공동 2위 이정환과 송민혁을 6타 차로 제치고 그린 재킷과 우승 상금 3억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특히 프로 무대 첫 승을 메이저 대회인 GS 칼텍스 매경 오픈에서 우승해 감격을 더했습니다. 첫 승을 이렇게 큰 대회이긴 한데 큰 대회고 그다음에 와이어 투 와이어로 우승을 할 수 있어서 더 감격스럽고 그래서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제 소감인 것 같아요. 수염을 기른 외모와 장타가 세계 랭킹 1위 윤남을 닮았다고 해서 정남으로 불리는 정찬민은 별명처럼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를 표현하는 단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빨리 조금 더 성장을 해서 빨리 PGA 투어에 진입하는 게 제일 목표인 것 같아요. 42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는 24살의 첫 우승자를 맞이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이제 비가 거의 잦아들었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일찌감치 그쳤는데요. 영남 지역은 오늘 저녁까지, 제주는 밤까지 5mm 미만의 비가 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강합니다. 남부 해안가와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이어지면서 내일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다시 봄 햇살이 쏟아지겠습니다. 낮 동안 23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주 중반이 되면 25도 안팎으로 다소 덥기도 하겠습니다. 단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을 맴도는 만큼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고요. 전국의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아침에 9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지만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3도, 부산 20도로 오늘보다 7, 8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초록 물결이 일렁이는 전북 고창의 청보리밭 풍경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